20세기 미술의 판을 뒤집은 천재 파블로 피카소. 그의 작품은 수천억 원에 거래됐고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데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냥 날 때부터 금수저 천재에 평생 비단길만 걸었을 것 같지만 솔직히 이 사람의 20대 초반은 그야말로 지독한 흙수저에 눈물겨운 흑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당장 오늘 밤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자신이 낮에 온종일 그린 소중한 그림들을 스스로 땔감 삼아 불태워야 했던 그런 눈물겨운 시절이 있었죠. 이야기는 1900년 예술의 심장이라 불리던 프랑스 파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9세였던 피카소는 스페인에서 건너와 눈부신 성공을 꿈꿨지만 현실은 냉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파리의 겨울은 지독하게 추웠고 주머니에는 땡전 한 푼 없었죠. 오죽하면 같이 방을 쓰던 절친한 친구 카사 헤마스와 함께 단돈 몇 프랑이 없어서 하루 종일 굶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등유를 살 돈이 없으니 피카소는 자신의 캔버스를 찢어 벽난로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었던 그림들이 타는 걸 보며 피카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진짜 비극은 한 카페에서 터집니다. 함께 고생하던 가장 친한 친구 카사헤마스의 자살 사건입니다. 1901년 2월 17일 저녁 카사헤마스가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에 취한 카사헤마스는 제르맹 피쇼에게 마지막으로 나랑 만나달라고 애원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죠. 그러자 갑자기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서 그 여자를 향해 총을 쏴버립니다. 천만다행으로 여자가 식탁 밑으로 몸을 날려서 총알이 빗나갔는데 카사헤마스는 그 여자가 죽은 줄 알고 당황한 나머지 곧바로 자기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을 당겨서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해버립니다. 이 사건은 20살의 피카소에게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차갑게 식어버린 거죠. 피카소는 방으로 돌아와서 온통 푸른색 물감만 써서 죽은 친구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가 죽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부터 나는 푸른색을 칠하기 시작했다 라고 피카소가 직접 말했을 정도로 이 총기 자살 사건이 피카소의 우울한 청색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겁니다. 말이 좋아 청색 시대지 사실상 지독한 우울증과 절망의 시기였죠. 그는 파리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헤매며 불황자, 고독한 시각장애인, 알코올 중독자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을 오직 푸른색 톤으로만 그렸습니다. 화면 전체가 시퍼렇게 먹는 것처럼 차갑고 쓸쓸한 그림들이었는데 당연히 이런 우울하고 기괴한 그림들이 시장에서 팔릴 리가 없었습니다. 밥 한 끼를 먹기 위해 식당 주인에게 그림을 구걸하듯 넘겨야 했던 이 시절의 피카소는 그야말로 실패한 무명 화가의 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재의 본능은 위기 속에서 더욱 잔인하게 깨어나는 법입니다. 청년 피카소는 마침내 예술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전대미문의 스캔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파리 예술계는 나름대로 점잖은 척, 아름다운 척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 25살의 피카소가 몇 달 동안 방구석에 틀어박혀 준비한 비밀병기 한 점을 세상에 툭 던집니다. 그 유명한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인데 솔직히 처음에 이 그림을 본 피카소의 절친들과 후원자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림 속 여성들의 얼굴은 괴상하게 일그러져 있고 몸은 칼로 난도질한 것처럼 뾰족한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조각나 있었거든요. 심지어 어떤 여자의 얼굴은 아프리카 가면을 뒤집어 쓴 것처럼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미술이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예쁘게 그리는 게임이었다면 피카소는 룰 자체를 발로 쳐서 부숴버린 겁니다. 왜 인체를 꼭 정면에서만 봐야 해? 앞모습이랑 옆모습을 한 번에 다 보여주면 안 돼? 라는 엉뚱한 생각을 그림으로 실행해버린 거죠. 하지만 피카소는 이런 비난을 즐기기라도 하듯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화는 일기를 쓰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다라며 마이웨이를 외쳤죠. 이 영리한 천재는 사람들이 욕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이름값이 폭등한다는 예술계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한 전세계 미술관들이 이 스캔들 가득한 그림 한 전 때문에 발칵 뒤집혔고 피카소는 25살의 나이에 미술사를 이끌어갈 가장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화가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100년 동안 미술의 목표가 오로지 피카소를 넘어서는 것이었을 정도로 이 작품은 현대 미술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위대한 작품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흔히 천재 예술가라고 하면 평생 가난에 허덕이다가 죽고 나서야 그림값이 폭등하는 비극적인 스토리를 떠올리기 쉽지만 피카소는 완전히 예외였습니다. 그는 살아서 이미 억만장자가 되었고 걸어다니는 대기업이자 스스로 화폐를 찍어내는 인간 조폐공사나 다름없었거든요. 그의 천재적인 경제 감각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피카소가 프랑스의 한 단골 식당에서 친구들과 아주 배부르게 호화로운 식사를 마쳤습니다. 당연히 계산서가 청구되었는데 피카소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대신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 냅킨을 한 장 쓱 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만년필을 꺼내서 몇 초 만에 쓱쓱 낙서 같은 그림을 그리고는 맨 밑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딱 적어서 식당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밥값 대신 이 낙서를 가져가라는 황당한 제안이었죠. 일반적인 식당 주인 같았으면 당장 경찰을 부르며 뒷목을 잡았겠지만 이 식당 주인은 오히려 싱글벙글 웃으며 그 냅킨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모셔갔습니다.
있습니다. 그 낙서 한 장의 가치가 방금 이들이 먹은 청천벽력 같은 밥값의 수십 배, 아니 수백 배에 달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인은 그 냅킨을 돈으로 바꾸지 않고 예쁜 액자에 넣어서 식당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피카소 본인도 자신의 이름이 가진 무시무시한 화폐 권력을 아주 영악하게 즐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한 번은 어떤 식당 주인이 욕심을 부려서 냅킨 뒷면에 사인만 조금 더 크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카소가 씩 웃으면서 나는 지금 밥값을 내는 거지 식당을 통째로 사는 게 아닙니다 라며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로 거절했다는 찰진 일화도 전해집니다. 수표를 쓰는 것보다 자신의 사인 한 줄이 더 비싸다는 걸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규칙과 경제적 가치를 자신의 손끝바람으로 쥐락펴락하며 승승장구하던 피카소였지만 천하의 그마저도 절대로 비켜갈 수 없었던 인류사 최고의 거대한 비극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1937년 당시는 스페인 내전이 한창이었는데 잔인하기로 소문난 독재자 프랑코를 지원하기 위해 나치 독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바로 스페인의 작은 평화로운 마을인 게르니카에 무차별 폭격을 퍼부은 사건이었죠. 군사기지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민간인들이 살던 마을에 단 3시간 만에 수만 발의 폭탄이 떨어졌고 마을은 순식간에 시체로 뒤덮인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참혹한 소식을 파리에서 신문으로 접한 피카소는 말 그대로 이성이 끊어질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내 고향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은 거죠. 피카소는 가로 길이가 무려 7m가 넘는 거대한 캔버스를 펼쳐놓고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한 달 만에 대작을 완성해냅니다. 그 그림이 바로 게르니카였습니다. 재밌는 건 이 그림에 폭탄이나 비행기 같은 전쟁 무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고통에 울부짖는 어머니와 목이 잘린 군인, 미쳐버린 말과 황소의 모습을 오직 흑백의 강렬한 대비로만 채워넣었죠. 무기를 보여주는 것보다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고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끔찍하다는 걸 피카소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이 그림이 파리 만국 박람회에 공개되자 나치의 잔혹함이 천하에 까발려지게 됩니다. 당연히 나치 입장에서는 피카소가 눈의 가시 같았겠죠. 결국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 장교들이 피카소의 작업실을 뒤지기 시작했고 한 장교가 게르니카의 복좌를 발견하고는 피카소를 위협하며 물었던 겁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총칼을 든 군인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이 비극을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너희 나치놈들이다라며 팩트로 뼈를 때려버린 셈이죠. 시간이 흘러 나이 70을 훌쩍 넘긴 이 노장 천재는 평생을 지배해온 캔버스와 붓에 슬슬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회화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전부 다 보여줬는데 이제 내 영혼을 불태울 새로운 장난감은 없을까? 그렇게 70이 넘은 나이에 피카소가 새롭게 꽂힌 곳은 다름 아닌 프랑스 남부의 조용한 도자기 마을 발로리스였습니다. 남들은 은퇴해서 편안하게 여생을 즐긴 나이에 그는 완전히 낯선 흙먼지 구덩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의 예술적 불꽃을 다시 지핀 결정적인 운명, 바로 그의 마지막 연인이자 아내가 되는 자컬린 로크가 있었습니다. 당시 피카소는 72살, 자컬린은 고장 26살로 무려 46살의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자컬린이 일하던 곳이 바로 발로리스의 마두라 도자기 공방이었는데요. 피카소는 이 젊은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매일 그녀의 집 앞에 분필로 장미꽃을 그리고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구애를 펼치는 영화 같은 로맨스를 선보입니다. 결국 자클린은 거장의 마지막 뮤즈가 되어 그의 곁을 지키게 되죠. 사랑하는 여인을 곁에 두고 평생 붓만 잡던 손으로 축축하고 끈적한 진흙을 쥐었을 때 피카소는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입체주의는 반쪽짜리였습니다. 평면 캔버스라는 틀 안에서 앞모습과 옆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얼굴이 기괴하게 틀리고 쪼개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흙은 달랐습니다. 내 손으로 만지는 대로 모양이 변하고 돌려볼 때마다 새로운 각도와 얼굴이 나타나는 진짜 3차원의 세계였던 겁니다. 캔버스를 넘어 마침내 완벽한 입체주의를 실현할 최종장을 찾은 셈이죠. 그는 자칼린과 함께 공방 흙바닥에 주저앉아 하루에 몇 시간씩 손톱에 진흙을 끼워가며 미친듯이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방의 젊은 도예가들은 피카소가 도자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속으로 늙은 거장이 그냥 취미생활 하러 왔구나라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도자기는 흙의 성질도 잘 알아야 하고 가마의 온도도 맞춰야 하는 고도의 전문 기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피카소는 도자기의 고정관념을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도예가들이 정통적인 방식으로 매끄럽고 완벽한 항아리를 구워내면 피카소는 덜 굳은 항아리를 손으로 꾹 눌러서 찌그러뜨리거나 목을 길게 늘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짜잔, 이건 이제 항아리가 아니라 내 아내 자컬린의 우아한 몸매다 라며 씩 웃는 시기였죠. 실제로 피카소는 이 도자기 작업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4,000점이 넘는 도자기 작품들을 쏟아냈습니다. 매일 아침 옷에 진흙을 잔뜩 묻힌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작업하는 그의 모습은 세계적인 거장이 아니라 마치 모래성 쌓기에 푹 빠진 대여섯 살짜리 어린아이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누구보다 뜨겁게 창작을 이어가던 피카소도 시간만큼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1973년 4월 8일 그는 프랑스 무정에 있는 자택에서 9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인은 폐부종과 신부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날까지도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창작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피카소는 생전에 약 5만 점에 이르는 작품을 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화와 조각은 물론 판화, 드로잉, 도자기까지 그가 손을 댄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규칙을 뒤집으며 현대미술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작품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카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린 화가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버린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작품은 어쩌면 캔버스 위의 그림이 아니라 예술에는 정답이 없다는 생각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치열하게 영혼을 태웠던 거장이 말년에 도달하고자 했던 완벽한 평온, 그리고 그 순수한 호기심 속에서 탄생한 진품 피카소 도자기 110여 점을 놀랍게도 멀리 유럽까지 가지 않고 국내에서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올 가을 문을 여는 프라이빗 럭셔리 리조트 그랜드 켄싱턴 설악비치입니다. 설악산의 웅장한 능선과 동해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고성의 해안가, 이곳에 피카소가 말년에 남긴 거장의 숨결을 마주할 특별한 프라이빗 갤러리가 들어서는데요. 사실 그랜드 켄싱턴은 일반 호텔이나 리조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회원만을 위해 운영되는 100% 프라이빗 리조트로 예약부터 투숙까지 한적하고 차별화된 휴식을 제공하죠. 리조트 바로 앞 1km에 달하는 회원 전용 프라이빗 비치를 따라 조용히 산책을 즐길 수도 있고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듯한 인피니티 행잉풀, 그리고 투숙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케어하는 전담 버틀러 서비스까지 어우러져 최상의 사적 공간을 완성합니다. 올 가을 동해의 푸른 물결과 피카소의 작품이 어우러진 그랜드 켄싱턴 설악비치에서 거장이 남긴 예술의 여운과 함께 깊고 온전한 휴식을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